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만난 가족 친지들과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해도 꼭 나오게 되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우리 삶이 나아지는데 정치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진영에 사로잡혀서 억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걸 경계하자는 것이지, 올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못하게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것을 경계해야지요. 깨어있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만든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본색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제는 월요일날 녹화를 해서 화요일 방송을 했는데요. 좀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녹화 방송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녹화를 하게 되면 잘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녹화 안 하고 꼭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들이 50만 명 구독자 만들어주신 이후로 더욱 속도가 늘어나서 지금 55만 4천 명이 됐습니다. 100만 구독자 달성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많이들 소개해 주셨지요.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추석 선물 구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치과에서 판매하는 구강세정기 저희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틀간 많이들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59,900원이면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한 고객들한테 치과에서 특별히 할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스픽스몰 구독자분께는 전국 최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추천하고 판매하는 제품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입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장철인 네 분을 만나니까 이제 진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이죠. 네,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뭘로 가셨어요? 제 차로 갔다 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차가 엄청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럼요. 한 9시간, 내려갈 때 아이고, 9시간 걸렸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뭐 즐거웠습니다. 예. 오랜만에 고향 가서 부모, 형제들 뵙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호남 쪽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쪽이요? 예, 아주 안 좋죠. 예. 국민의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 안 좋다.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아이 너 그 윤석열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해갖고 당선되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더니 정말 제가 혼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뭐 그런 감정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저희 부모 형제들은 왜 정권 교체까지 됐는데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게 좀 많죠. 네. 어떤 것이 가장 불만이던가요? 민생, 경제? 경제도 그렇고요.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농공행상을 제대로 해서 아들이 좀 어디 가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경찰 수사나 받고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쫓겨나고 당원권 정지되고 뭐 이런 게 좀 강하겠죠. 그리고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애들 취업도 힘들고 이런 그런 주변에 많은 얘기들이 걱정거리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추석 민심 어디서 좀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좀 일찍 시가인 전주에 다녀왔는데 전주가 저는 시가시구나. 예. 좀 느꼈던 게 조카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예.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만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유튜버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라고 해도 관심이 많고 본인들한테 또 체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도 호의적이지는 않구나. 지금 선거 연령도 좀 낮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저 연령층부터 아주 고 연령층까지 크게 좀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분께 추석 명절 연휴 들어본 민심 들어봤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준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레모님, 그렇죠. 정권 교체해줬으면 전 정권 탓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하는 일 없이 남의 나라 퍼주고 다니고 일본 대변이나 해주고 있으니 화병 안 나겠습니까? 문태준님, 스픽스 회원이면서도 채팅방은 처음입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있고 그래도 아직은 숨을 쉬고 있는 사법부가 있고 여기 오시는 상식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드님, 그래도 잘 찾아서 들었습니다. 어제 잘 오셨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폴 KS 킴님, 구강세정기도 필요하지만 요즘 이 나라에 살려면 시각세척기, 청각세척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머리 세정기가 있다면 용산에 사드리고 싶네요. 폴킴님,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네요. 폴킴님께 디어룩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개 추석 민심 밥상이라고 하죠. 요즘엔 뭐 SNS가 발달해서 옛날처럼 꼭 명절에 다 모여서 이렇게 민심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졌던 가족 친지가 만나면 정치 이야기 꼭 피우고 민심들이 어떤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추석 민심을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양쪽 다 민생 얘기는 하면서도 전혀 방향이 다르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추석 민심을 전달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지지자들의 생각을 그냥 대신 반영하는 거에 불과한 저는 평가라고 봐서 저것이 과연 민심일까라는 저는 일단 의문부호가 먼저 붙고요. 저는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상시로 제가 민심을 많은 분들 통해 듣고 있고 오늘도 제가 거리로 나가서 정치 버스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1시에 광장시장에서 이제 민심을 직접 청취하려고 하는데 동대문에? 예, 광장시장 종로에 가서 이제 할 건데요. 거기서 나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마 이런 게 저는 민심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야가 지금은 뭐 평론이 불가능할 만큼 서로에 대해서 남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쌍방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가장 본질적으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5가지 포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5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정치 포기 아닙니까? 정치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경제를 지금 포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장관 인사들 보면 다 과거 인사들, 퇴행적인 분들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국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이 추석에 따갑게 제가 들은 얘기는 헌법 포기입니다. 헌법을 포기한 지금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이 따가운 눈살 그리고 아주 그 박한 평가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신은기 변호사가 민심 버스킹을 하신다고요? 거리에서 합니다. 광장시장 북이문 앞에서요. 예. 저희가 이제 민심을 다 듣기 위해서 저희 메시지도 내지만은 정말 시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고 하고, 이걸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의도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정치에 대한 냉소,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심 버스킹 괜찮은데요. 김유정 의원, 네. 양쪽 대변인, 양쪽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그것마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예. 이런 적반하장격 발언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일단 잘못하면 반대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게 야당의 책무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생 위기와 이제 국회 상황을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는 말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마저도 뭐 동의 안 해주고 뭐 지금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여당이 지금 이런 보이콧 얘기를 운운하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참 보기 드문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국회를 공전에 빠뜨리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인가,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인데 전 정권에 의해서 이마저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석 연휴 동안 조금도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반성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미 변호사, 네.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민생이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 근데 논리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가 싶은 게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추석 때 다들 경제가 어렵다, 민생 좀 챙겨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네. 저 같으면 이번에 정치권이 좀 더 민생을 챙기라 이런 얘기를 뼈아프게 들었다. 앞으로 더욱 민생을 챙기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정리가 된 표현이지, 느닷없이 민생 안 좋은 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윤심을 읽고 있는 거죠. 이 민심을 겸허하게 새긴다면 본인들 지역구에 가서 유권자들, 국민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일간지에서 왜 추석하면 추석 민심 청취하겠다고 기자들이 각 지역으로 가잖아요. 제가 부산 편을 읽었는데 한국일보였습니다. 굉장히 민심이 험하다는 거예요. 부산은 대구 경북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2번째로 높은 지지율로 지지해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탓을 하나요?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개각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부터 경질해야죠. 왜냐고요? 확정적 범죄자 취급했으니까요. 자범에 비유하면서 단식하는 거 자해 공갈단이라는 취지로 희롱하고 조롱했는데 소명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의당 논평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반성도 없고, 지금 그렇다면 경제지표는 이 정부 들어서 좋아졌나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일본으로부터 경쟁 성장률을 추월당했습니다. 수출국가라고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수출이 조금 뜨는 거는요, 전형적인 불활형. 이 무역수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 반성, 이게 이재명 대표 탓인가요? 윤석열 정부 탓인가요? 외교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론조사 지표 보면 외교도 제일 못하는 걸로 답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타개할 전혀 가능성도 없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오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귀를 닫고 용산만,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정치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비록 한 지역의 민심이지만 수도권의 민심, 또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요. 김철근 실장이 지역구가 강서잖아요. 네, 강서구 병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판세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어때요? 국민의힘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 것 같습니까? 후보가 잘못돼서 아니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는 선거는 본인의 얼굴로 본인이 책임지고 치른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그건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이 직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대법원 판결로 직을 잃었는데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해주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해서 다시 후보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재보궐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후보로 나오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서 구민들이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강서구가 이른바 야당이 센 지역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현역 세 분 다 민주당 출신들이 돼 있고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 6명 중에 5명이 국민의힘이 됐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당선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왔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판세를 가를 건데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김민수님 이런 글 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강서 구민들이 이렇게 부러울지 몰랐습니다. 투표가 이렇게 하고 싶을 줄이야.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 지금 네. 갈증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건 아니거든.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내 손으로 좀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강서구로 이사해서라도 아마 투표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역대 보궐선거를 돌이켜 보면 구청장 선거 정도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을 누가 이렇게 대선급으로 키워버렸습니까, 지금? 지금 양쪽, 특히 국민의힘을 보면 거의 지금 과거에 지도부 출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 총출동해가지고 거의 대선판처럼 키워버린 그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 그 범법자에 대해서 2달, 3달 만에 사면을 해서 다시 그 사람을 재공천해서 선거판에 뛰어들게 하는, 그러면서 모든 현역 의원들을 총동원하고 당협위원장 총동원하고, 저는 그 당협위원장들에게 총동원령 내려줬다고 해서 서울뿐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전국의 모든 그 당협위원장들을 다 총출동해서 강서구로 집결해서 선거 지원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청장 선거 하나를 대선판처럼 키워버린 게 바로 국민의힘 자신들이고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뿐인 총선 전 선거인데다가 판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후보를 다시 재공천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 무시고 법에 대한 이거는 무시라고 보기 때문에 민심이 저는 폭발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보통 보궐선거는 관건이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 스스로도 한 번도 승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데 승리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패배. 얼마나 질 건지, 뭐 5% 이내로 지면 어떻고, 10% 차이 나면 어떻고, 지금 이런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고, 뭔가 이 국정 운영과 여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몇 대 몇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1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18%포인트 차이인가? 예.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좀 놀라웠어요. 대단히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아, 이번 선거 중요합니까? 강서구청장? 그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총선 전초전이죠. 이거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요. 아,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비할 거예요. 아, 거기서 느꼈습니다. 패배할 거라고. 그것도 혹시 큰 차이로 패배할 거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서 구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대법원에서 5월 달에 확정 판결, 그러면 뭐 의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공익제보를 해서 그런 거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법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불손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면서 본인이 여러 군데 알린 그 사실관계들.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비위 사실로 청와대에서 쫓겨나거든요. 검찰 수사관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골프 접대 받고 막 자리 청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공익제보자다, 의인이다라고 하면 유권자가 그거 아 그렇구나라고 할까요? 대법원 판결 국민들은 못 봅니까? 신문 못 읽습니까? 대단히 오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비용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네들 민주당 1,000억 들었지? 그래서 1,000억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20에서 30%포인트 차로 대패했습니다. 같은 논리면 국민의힘 한 30%포인트 차로 지면 되겠네요.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유권자를 우롱하는 이런 선거는 정말 표로밖에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은기 변호사 혹시 강서 쪽에서 좀 지원 유세 와달라고 이런 요청 안 옵니까? 뭐 저한테까지는 요청이 뭐 오지는 않지만은 저는 강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민심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역사에 남을 선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왜 역사에 남냐면은 헌법을 무시한 종합 선물 세트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사법부의 판결을 침해했다는 사법부 3권 분립 침해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단인권 남용이죠. 저 김태우 후보 공직자로서 지금 자격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출마를 하죠? 거기다가 정당의 자율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고 그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 정당의 생명력이 죽었다라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헌법 제1조 1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다. 전 이것이 지금 드러나는 역사적인 선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뭐 몇 % 차이로 지느냐,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무조건 진다고 보고요. 져야지 저는 정의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 질 건 뻔한 건데 선거에 져도 그러면은 정신을 차릴 것이냐. 보통 선거라는 것이 패배를 하면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치의 생리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져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가망이 없는 당의 그 존재 가치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 입증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당의 패배를 예상을 하면서 지고 나면 대통령 비서실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한 번 정도 또 어디를 갔다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들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원희룡 비대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갔다 올 겁니다. 한번 또.
비대위나 뭘 꾸려서 아니면 갑자기 또 누가 생각해가지고 공관위원장을 먼저 세운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네. 선대위원장을 먼저 선대위 체제로 간다 뭐 이런 거 따내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네. 바로 대통령께서 비서실을 싹 교체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비서실 쇄신 아니면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먼저 비서진 쇄신을 먼저 할 거고요. 네. 비대위는 최대한 안 가려고 이제 할 테지만은 네. 수도권의 동요가 장난 아니겠죠. 막 지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 약간 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뜻을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김철근 실장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디 갔다 온다는 게 뭐예요? 체제를 약간 바꿀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래서 일단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여든 야든 예. 여기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예. 지도부가 날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6개월 앞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후보가 졌다. 그럼 이재명 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강서구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졌다 이러면 당연히 지도부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용산이 실제로 공천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당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는 못 견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용산에 대해서도 엄청난 당이 보다 좀 역동적으로 바뀐다면 상당한 갈등 구조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먼저 선 조치들을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이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네. 비서실에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에 관련돼서도 선거 결과가 예를 들어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났을 때 그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당연히 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지금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바로 발탁해서 선거 체제에 이렇게 내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 결국은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요. 지금 강서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가 있지 않는 사람. 지금 상임고문으로 가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다 책임을 같이 지게 생겼어요.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선거에 지고 나면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같이 책임을 같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안 들어있는 사람 결국은 원희룡, 윤희숙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 원탑으로 할 거냐, 투탑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비대위로 할 거냐, 아니면 공관위원장을 빨리 세워서 할 거냐, 아니면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고민을 내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김기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큰 격차로 지게 되면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비대위로 간다 내지는 누군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도 책임 안 지는데 우린 왜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라도 가면은 국민의힘 안에 희망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희망조차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져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진 게 아니다. 국민이 잘못 판단했다. 유권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와가지고 뭐 조사해보자 하겠죠. 뭐 조작됐다라고 할 겁니다. 깨씩 또 들고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질 건 뻔한데 지고 나서도 책임 당연히 안 질 거고요. 그래서 국민한테 혼나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패배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 뭐 김기현 대표를 책임을 추궁했다가 근데 뭐 자르진 않을게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라든지 저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정치가 작동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 사과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참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게 대표가 됐는데 자율성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보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이 책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 유세 트럭에 탄 사람들은 한 큐에 다 갖다 버리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지금 유세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이다 이런 생각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제 신 변호사 조금 달리 하는 거는 이 선거를 지고 나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 포함해서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 연찬회 때 뭐 이념 얘기하고 막 홍범도 장군 그 얘기했을 때 속으로는 진짜 다들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다. 박수치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막 박수치면서 외쳤지만 정말 속으로는 나는 윤석열 아닌데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민심과 그 당협위원장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총선 승리 있을 수 없거든요. 아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지금 이력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한 큐에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권영세 장관은 몰라도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해놓고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인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질 것 뻔한데 또 도와줬다가 너희들 때문에 졌어 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참 난감하겠어요. 아니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도 쫓아내는 당 아닙니까? 그런 정권인데 뭐 하물며 나경원, 안철수 의원 정도야 뭐. 아니 근데 너무 껌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국민의힘 안에서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책임은 없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전 이분이요. 막 지금 선대위원장 메머드급으로 대선급으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모두가 함께 공동 책임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라는 지금 책임 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도 결국 본인이 자율권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아니다. 자괴감이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많은 그 책임 지셔야 되는 건데 책임 안 지실 거고 저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모두가 다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총선 때까지 거의 레밍 정치하는 거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 영산에 출입하는 기자하고 통화를 예. 이제 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산에서 뭐 30명 정도 뭐 이렇게 차출할 거라는 기사 얘기 설명을 하면서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10명은 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얘기가 일면 타당하기도 한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거를 앞두면 각자가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내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르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가겠죠.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참다가 결국은 그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결국은 연말쯤 가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내 분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가죠. 김철근 실장께 물어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말이 조금 이상한 게 대체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화법은 이런 거잖아요. 매우 불리한 선거다. 네. 만약에 지면 대통령은 민심 수습책으로 비서실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비서실 교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하고 상관없이 비서실 교체가 예정돼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저도 좀 알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거 패배와 상관없이 총선 출마자들을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비서실 교체가 있을 건데 그게 마치 선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할 거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점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출마자의 수준이 아니고 그 비서실 전체의 어떤 대폭적인 물갈이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죠. 민심 수습 책입니까 그게? 아니 선거 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서실에 대한 그 개편의 생각을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고 또 상치가 되는 게 예. 만약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는 모양으로 비서실을 거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전 비서실 교체도 할 수 있죠. 근데 선거 패배로 교체는 안 할 거고요. 예를 들게요. 이번에도 국방부 장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교체했는데 누가 왔죠? 붐짜자 신원식 장군 후보자가 오지 않습니까? 여가부 장관 김영숙 장관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교체했는데 누가 왔죠? 김행 장관 후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책임에 더 뻔뻔하게 철면피를 갖다가 와가지고 책임을 지는 듯한 외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교활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부나 뭐 여당이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1이라도 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구 시장님께서도 뭐 수도권 위원장들 뭐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가만히 안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방송 나와서나 그동안 침묵하고 해온 그 과거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할 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할 분도 저는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당의 자율권이 뭐 1%라도 남아있으면 그 1%의 불씨를 살려서라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정당의 자율권을 써보겠는데 정당의 자율권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근데 제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0 곱하기 0 하면요.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맞설 그런 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도요. 그냥 치르고 나면은 몇 번 그냥 좀 우울한 분위기 잡다가 그냥 우리 모두 잘못했잖아.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저는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닥쳐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무딜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시간은 6개월이 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득표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득표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님이 전광판을 안 보신다 그러니까 전광판을 좀 보셔야 되는. 전광판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실이 나타났을 때 과연 대통령 영이 서겠냐는 거고 두 번째는 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나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갈등의 수습 과정이 대통령과 당과 당내 출마자들과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그래서 생물이라 그러는 건데 과거에 여당의 총재였던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당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으란 법도 없어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다시 분발하고 반성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 시간인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욱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이 될지 그건 정말 하기 나름이죠. 홍재현님, 앵커님 오늘 패널들은 전부 야당인가요? 그러셨는데요. 오늘 패널들은 전부 상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죠.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건데요. 그 TV 토론에 진교훈 후보 그리고 또 김태우 후보 오고 갔던 설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2017년도에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고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가 이력을 급조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진교훈 후보는 김태우 후보의 근무가 청와대 시절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 네.
저때 해임이 됐었죠 아마.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해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으로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 비위가 완전히 전형적인 자기가 그 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악용한 그런 전형들이에요. 건설업자로부터 계속해서 뭐 청탁 같은 걸 받고 그 대신에 본인은 또 골프 접대 같은 걸 막 받고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타개책으로 이른바 제보를 선택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유죄 판결 받은 거에는요,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없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뭐 김태우는 무죄다? 그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관계도 아닌 것들을 막 알렸거든요. 본인이 빠져나오기 위해 그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럽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거 정치 판결했다라고. 사법부의 흑역사인가? 이런 논평까지 냈어요. 대법원에서 5월 달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대법관이 주심 판사였어요. 판사를 그렇게 입맛대로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면서 반성 하나 하지 않다뇨.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3개월, 8.15 특사 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등 떠민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요. 그럼 이 선거 국면 어떻게 비칠까요? 일단 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였죠. 검찰 수사관들 대단히 부적절한 과거 언행 나왔는데도 용산의 참모진으로 썼었죠. 반조국의 선봉에 썼었습니다. 김태우 후보자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많은 캐릭터가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 직격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헌법 포기라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요, 유죄 판결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유죄 판결은 나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잃었을 때 그걸 다시 복구시켜주는 거지 유죄 판결 자체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범죄 혐의자니까 대화조차 말도 섞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김태우 구청장은 범죄자예요. 근데 범죄자를 어떻게 다시 구제해가지고 출마를 시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최은순 장모님 2심까지 유죄 확정 났거든요. 거의 범죄자로 99% 이제 돼가고 계시는데, 그럼 장모님한테 이제 명절 인사도 안 할 겁니까? 말 안 섞을 겁니까? 거기다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분은 이분은 이제 관제대모 논란으로 상당히 지금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든요. 매일 만나서 비서관회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쪽 범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죄고 또 상대 쪽의 범죄 혐의는 말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무원칙, 그냥 원칙이라고 내뱉는데 그 원칙을 적용해 보면 막상 자기들한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너무나도 엄격한, 저는 이런 식의 행태가 좀 국민들의 신뢰를 매우 잃고 있는 것이고, 저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혐의들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민들이 저는 엄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과연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사전투표가 있죠? 금요일, 토요일. 6, 금토. 7일. 예. 사전투표는 또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참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법과 정의, 공정, 상식 얘기하지만 그 대통령 비서실의 김태효 1차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재판 중에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2달 만에 작년 12월에 사면을 해줬거든요. 김태효였고요. 김태우 후보도 3달 만에 지금 사면을 해서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 김태우, 태자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사면해 줄 것인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남발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 감정을 아예 거스르면서까지,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남발하라고 주어진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래놓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우리 민생 문제 좀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딴지를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게 번지수인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부터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뭐 대표회담을 하자 그러면 김기현이가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정치개혁하자 그러고, 아니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입법하자고 할 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거 연못구워 하니까 연못구워.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장소에서 해야 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정상을 계속 정상으로 우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김기현 대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상이 아니다, 나하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에 본인이 사지를 딱 뻗고 나를 밟고 가시고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싫어하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고 하는데 전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표대 만나고 싶었으면요, 본인이 당대표 취임 직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야당 대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생 얘기할 거였으면요, 단식할 때 한 번 정도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대통령이랑 직접 만나자고 하니까 나를 만나, 내가 만나자고 진작에 했었잖아, 왜 나를 못 만나, 이러고 있는 건요, 저는 그냥 이분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 언론이랑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야, 문재인 대통령도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안 만나지 않았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나? 왜냐하면 그 전에 홍준표 대표랑은 이른바 영수회담이란 걸 했었고요. 취임 당일에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사무실에 다 들려서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면담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잖아요. 이재명 박근혜 과거 보수정부는 뭐 바보라서 만났습니까? 저는 정말 김기현 대표의 이런 태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레모님이요, 김기현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야 만나지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번지수가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 3명 바꾸라고 얘기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신인규 변호사, 번지수 잘못 찾았나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저는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독재 정권에서도 야당 대표를 다 만나왔던 거고요. 특히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번이나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자꾸 이렇게 뭐 의도가 어떻다, 뭐 관심법 가지고 자꾸 상대의 의도를 추론하는데, 전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의도가 어찌 했든 다 정략적 의도 다 있죠. 여나 야나 정치적 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도까지 다 국민들이 평가하시니까요,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영장 기각이 나오고 나서 민생 놔두고서 영수회담 한번 하자, 그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 한다면은 들어와라, 같이 얘기 좀 해보자 해서 더 잘하기 경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한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임기 내내 야당 대표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네스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작년에 이제 첫 예산 시정연설 국회 왔을 때 그때 막 이렇게 여당 야당 다 찾아다니면서 본회의장 안에서 인사했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뭔가 협치, 소통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런데 이제 올해도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시정연설 합니다, 예산 시정연설.
그때 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저는. 뭐 야당에게 제1당이니까 잘 도와달라고 협치하자고 얘기할 건가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손 내밀었을 때 마지못해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이고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거부하고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침묵하면서 여당에서는 뭐 엿먹고 하다 번지수 틀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다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산의 심기를. 그래놓고 10월 말에 와가지고 협치하자고 얘기할 건가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승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우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때 YS 정권 말기 이제 어느 정권이나 말기에 가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청와대 갑시다 택시 타고 자기가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욕부터 하니까. 그래서 YS 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가자 그러면 다 너무 이제 비판하고 욕을 하시니까 그냥 경복궁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용산으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왜 옮겼는지 전 지금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 대통령실 주변 경비선은 이제 경찰 100일 경비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인기가 많으면 경비선은 경찰들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 100일 경비단 경찰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지나간대요. 시민들이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지금. 이게 1년 6개월이 안 된 정권이잖아요. 말기적 현상을 이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초기에 7번, 8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다 무시하고. 범죄인 못 만난다. 이런 식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 이재명 대표가 아유, 정말 치사해서라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추석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못해라도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만나는 게 맞죠. 윤석열 대통령 늘 자기 본인의 쿨한 모습 보여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또 무시를 하면서 모든 책임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양 민생의 책임까지를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예산심사 꼼꼼히 해서 R&D 예산 다시 다 돌려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는 나라의 운명이 이 아마추어 정권에 맡겨서 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 시정연설 하면서 예산안 처리 협조 안 해주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공산당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사실 국민들이 지금 고물가와 민생 문제로 너무 삶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면은 정치를 하시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품을 수가 없고 같이 만나서 대화조차도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정치를 왜 시작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서두에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 정포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거든요. 저는 이 불명예를 좀 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났을 때 이런 거 예상 못 했나요? 당연히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뭐 의도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당연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 문제를 얘기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정치의 기본 권력으로 봤을 때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입니다. 더군다나 절대 다수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협치의 과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은 원내대표뿐만이 아니에요. 상원, 하원 의원들하고 매번 만나고 식사하고 골프하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요. 야당 의원들 설득하는 게 제 1번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그래야 셧다운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설득은 없고 압박만 있는 거예요. 회의와 압박은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면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압박도 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는 건데
그게 기본적인 정치의 본령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해야 될 임무 중에 가장 큰 게 국민 통합 대통령의 임무예요. 그럼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야죠. 저는 먼저 만나자고 하는 쪽이 이기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의견을 나눠서 합의할 건 합의를 해 나가는 걸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인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걸 겁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말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여든 야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 대표가 보자고 그랬어요. 당연히 만나야죠. 예? 대신 뭐 예를 들면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지금 뭐 단식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몸을 추스린 다음에 적당한 시기를 봅시다. 이거 왜 못합니까? 번지수 얘기를 했는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김철구 실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좀 대표로 인정합니까? 아니 그 전당대회 때요. 4등, 5등 하던 사람이 1, 2, 3등 다 제끼고 대표 되면 대표를 인정하겠습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번지수 얘기하길래.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자기 독자성이 있어야 돼요. 당이라 하면 그리고 당 대표라 하면 뭐 과거에는 주례회동도 하고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대통령을 독대를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엔 비공개 독대를 하는 걸로 아는데 가서 본인 얘기 그리고 당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집단이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생과 민의를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의를 수렴해서 대통령이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되죠.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뭘 바라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견제하고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는 그게 당이죠. 왜?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는 건 당이니까요.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번지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에게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정신 똑바로 박힌 얘기 아닙니까? 당최 보면은 지금 아까 정신머리 세정기 얘기하신 분 계셨는데 자, 또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마지막 이슈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자 지명된 사람들 가운데 2명,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콧할 것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안 하겠다. 이건 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짚히는 바가 있습니까, 장윤배 변호사님? 쉴드가 안 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여가위원들, 그러니까 여가위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공세, 이거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무슨 비위 사실이 있는지 문제는 있는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싹 빠져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김행 후보자도 아예 인사청문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정말 저는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정치적 광경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가부 없애러 간다 그랬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엑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도 드라마틱하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엑식하는구나. 이 김행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현행법 위반 혐의가 너무 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일 수 있습니까? 다 공시되는 자료를 보고 기자들이 던진 질문인데요. 아주 딸, 그리고 지인, 시누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놨었죠. 딸은 아니었죠. 그리고 다시 찾아와요. 굉장히 헐값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찾아올 때는 아주 그 가격이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해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높으니까 청문회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가짜뉴스라면 이게 왜 가짜뉴스인지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다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도어 스태핑은 오늘부로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청문회마저도 여당이 만약에 보이콧하고 후보자도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본인 말의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김웅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겠습니까?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지 지금 장관 후보자는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만약에 야당 인사였으면 지금 이미 압수수색 다 들어갔을 겁니다. 수십 번은 털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앉혀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여가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장관을 아무나 앉힙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쓴 또 쓴 내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 사람 또 쓴다 내각이고 이번 인사 개각은 이제 신촌행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신촌행인데 비극이에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제 민주당 여가 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출근하면서 뭐 하늘 보세요 이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만 가득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진 사퇴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 그때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가 다 죽었기 때문에 정치는 무생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보면요.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 국회 와가지고 화장실에 막 숨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뭐 이상한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더니 지금은 어떻게 그 여당에서 청문회를 보이콧을 합니까? 전 이런 문법은 처음 봐요. 근데 문법이 성립이 안 되는 지금 오형식의 문장에 안 맞는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누가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싶지도 않아요. 본인이 내려오면 관심도 없고 그냥 수사 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도 욕심은 있는 거죠. 장관은 하고 싶고 나에 대한 검증은 받기 싫고 책임은 지기 싫고 자유만 누리고 싶고 완전히 지금 자유정권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김행 후보자 같은 분은 더 이상 국민을 지치게 만들지 말고요. 이 정도로 검증에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수락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근데 기왕에 수락을 했고 자신 없는 게 밝혀졌으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내려오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김행 후보자, 그다음에 유인천 후보자가 동시에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유인천 후보자는 하고 김행 후보자는 그 지금 파행이 예상돼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행 후보자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주식 파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급여 1억 6천만 원 정도 받은 거 이런 문제라든지 이게 돈하고 관련된 게 해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언론을 타고 그 국민들에게 알려질 건데 그럼 결국 이건 10월 11일에 선거잖아요. 예. 특히 6일, 7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예. 여기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국회 파행이라는 형식으로 양비론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올 건 다 나와 있고요. 이런 정도의 그 자격 요건이라면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해야죠. 레몬님도 지금 김철근 실장 분석과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김행 씨가 폭탄이라는 걸 국힘도 아는 거죠.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 청문회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느닷없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살다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자,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여당이 청문회 안 해. 이건 또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청문회를 방어가 힘들면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증인 채택을 막는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여당이 청문회 안 해.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추천해서 뭐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본인도 그걸 의식해서 뭐 별로 안 친하다 뭐 느닷없이 뭐 학번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질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제가 국민의힘에도 지금 여당에서 청문회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다 의원직 사표를 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의원직을 그만하시면은 아예 영원히 청문회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당, 집권 여당 무한 책임을 지면서 청문회는 안 해. 그러면서 장관은 임명하고 싶고 이러니까 모순 충돌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김행 후보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인데 자꾸 기자들 앞에서 이분이 멘탈을 내려놓으셨는지 자꾸 가슴을 열고 하늘을 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서정적인 그 감정으로 호소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즉시 수사를 받고 엄벌에 처해야 될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전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더라도 범죄 혐의자랑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국무회의석상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여당도 청문회하기 싫으면 그냥 의원직을 다 사퇴를 하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공적 의식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간 우리 헌정사의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기본적으로 지켜왔던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마저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여당이 청문회를 거부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간만 좀 버티면 청문회 없이도 장관 임명이 가능하니까 뭐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글쎄요 10월 11일 선거 때까지 이걸 버티고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파장이 더 클 건데요.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든 안 가깝든 좀 괜찮은 사람이라도 추천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는 게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살다 이렇게 많이 막 터져 나오는 후보자는 처음 봤어요. 지금도 뭐 연수 중에도 1억 6천 급여를 받았다. 앞뒤 안 맞는 해병이다. 양성평등원장 때 업무 추진비 3회 위반해서 종합감사 적발됐다. 계속 나오잖아요, 장현미 변호사. 예,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부득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날 굉장히 큰 현안이 터집니다. 청와대 뭐냐, 최동호 검찰총장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이 보도가 한겨레에 나와요. 그날 뭐 했는 줄 아세요? 김행 당시 대변인이요. 점핑 위드 러브라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주최한 전시회에 가서 점핑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요. 거기 직접 참석을 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공적 마인드도 과거에 공적인 업무를 맡겨봤더니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왜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떳떳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범죄 행위들 있죠. 지금 1억 6천만 원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을 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회사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식을 팔 데가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다라고 했던 그 시점인데 1억 6천을 받다니요. 해외 체류 비용으로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 설립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보통 회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김행 씨가 그동안 패널 하시면서 많은 분들 비판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비판할 때는 기분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공적 검증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증을 받으셔야죠. 본인도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수차례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결단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야당에서 아이고 저런 사람은 아예 검증할 뭐 그런 생각조차 없다라고 해서 거부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또 살다 처음 봐요. 그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러네요. 네, 국회의 직무유기죠. 근데 그조차도 이 세 명을 이제 세 명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당에서 추천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놓고는 본인들이 이거를 보이콧한다는 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참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민초님, 전대미문의 정권, 살다 이런 정권은 75년 살아오면서 정말 처음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지금 당장 퇴출 방법이 없으니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 말 크셨고요. 오늘 레모님이 글을 많이 보내셨어요. 이게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장난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내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게요. 한심한 정부입니다. 예, 오늘 레모님 부지런히 댓글 참여해 주셔서요. 감사의 뜻으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새로운 기분이라 그런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형님, 서재옥님, 김영일님. 김영일님은 고향이 저쪽이신가요? 저쪽.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윤미 신윤기 변호사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 모험의 증언인간들 뻔뻔해도 인간해야죠. 좀 분위기 있게 읽었습니까? 똘비님, 최홍규님, 보스 형님, TV님, 김현성님, 나무향기님, 붕어빵님은 일본에서 일본 앵화로 3,200엔 보내주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시원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붕어빵님이 보내주셨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 일본에 계시는 붕어빵님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붕어빵님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글들 다 보면서 방송했었거든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분들과 한번 붕어빵을 나눠 먹겠습니다. 오,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예. 아, 참 아무리 그래도 청문회를 안 하겠다.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느닷없이 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공사 안 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김해영 후보자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해명을 하든지 뭘 또 뭐 막든지 그래야지 청문회 안 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은 엄청난 비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다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운계 정치본색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줍니다. 무서워서도 안 합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구강 세정기 오늘까지만 저희들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치과에서 특별 할인하는 제품인데 우리 스픽스몰에서 드리는 가격이 최저가입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좋은 겁니다. 포터블로 가볍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에 김종대 레이더 오래 기다리셨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 모시고 김종대 레이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오랜만에 만납니다.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다녀오셨어요, 어디? 예, 저 남원에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처가가 남원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남원댁이 청주로 시집을 오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판 춘향전인데 제가 가끔 남원에 만나러 가거든요. 예. 난 이제 서울에서 온 김도령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남원에 그 광안루 옆에 살거든요. 예. 죽항동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춘향전을 몸소 그 재구현했다고나 할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 전에 그 만들어낸 스토리죠, 그게. 네. 부럽습니다. 아니 뭐 부럽긴요. 뭐 이거 해피엔딩입니다. 이거 살아보니 뭐 그만치 뭐 재미없더라고. 뭐. 네. 오늘 미국 좀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야 될 것 아니 같아요. 하원 의장을 해임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미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지금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하고 민주당이 합세해가지고 예. 과반수를 넘긴 그 가결표가 나왔어요. 216대 210이니까 6표 차이로 예. 그 해임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2021년 2월에 미 하원의 그 폭도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잠깐만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하원 의장 이번에 해임된 사람이 메카시 하원 케빈 의장인데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하는 것 다 찬성을 했을 거고 네. 공화당에서도 일종의 이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왜 날린 겁니까? 그 케빈 메카시 의원이 최근에 연방 예산 심의 기간 아닙니까? 예. 지금 기한을 넘겨가지고 이제 셧다운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연방 정부 예산은 통과가 안 됐지만 이게 미국이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임시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예. 임시 예산으로 일단은 정식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가예산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 극렬 반대파들은 예. 주류가 아닙니다.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합의해 주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뭔가 이면 거래가 있다는데요. 분명히.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러려면 해임 권위 안 내. 그러니까 그래? 방금 냈어. 이렇게 SNS로 주고받았어요. 진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화당의 주류 의원들은 이거 갖고 해임 권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8명의 주동자 중에서 거의 뭐 8표는 아니지만 최소 5표 이상이 저기 진짜 해임안에 가결을 찍고 그렇죠. 민주당 전원이 찍고 그러니까 저기 과반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근소한 표 차입니다. 6표 차인데 이렇게 되니까 하원 의장은 그 순간 직무가 이제 정지되고 해임이 된 거예요. 해임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제일 싫어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민주당하고 협치를 하게 돼 버렸나 또. 이것도 아주 역설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저기 심각한 헌정 그 마비 사태냐? 이렇게 되면은 임시로 의장 직무대행을 여태까지 미 하원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임시 의장의 권한이 지금 이게 또 모호해가지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법안 통과 권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임시 의장은 그러면은 입법 마비.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 재정 마비. 투표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하원 의장은? 그렇죠. 얼른 다시 투표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지난번에 메카시 의장도 그때 18번인가 뭐 해가지고 맞아요. 어렵게 됐어요. 아주 어렵게. 그거 왜 그러냐? 공화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은 다수로 그냥 투표하면 끝나는데 자기들이 다수파가 그 후보를 낸 걸 소수파가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못 얻으니까 의장 선출 실패. 이랬다가 18번을 투표해가지고 겨우 뽑은 의장인데 이렇게 의장 하나 뽑는데 몇 개월 걸릴 텐데 그 기간에 이게 헌정 마비는 어떻게 되고 이게 뭐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이 의회 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저기 우선 당장 문제되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원 통과를 못하니까. 예, 지금 250억 달러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로 바이든 대통령 결정을 했는데 예. 지금 확보된 예산이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저 대응을 놓고 서방 사회가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다 자칫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상황도 최악의 경우에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작년 2월부터 끌어온 자유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오가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 어떤 최악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이번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니까 러시아 경제 성장이 1.3%, 내년에 1.5%, 러시아 자체 발표는 2.8%예요. 한국보다 높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이 대결 구도가 균열이 되기 시작하면 바이든이 얘기했던 미국의 전 세계의 어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다가 각종의 바이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치과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약 한 6조 달러를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그 성과가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공 투자가 마비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프라 투자가. 세 번째가 수백만 명의 그 민생에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2년 전에 미국이 한번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 그 셧다운 사태가 있고 나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생활이 무너졌다고 해서 집단 소송이 전개되고.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돼가지고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꼭 나가는 경직성 경비만 나가고 사업비는 하나도 못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미국의 국가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미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치의 극단적인 어떤 적대와 혐오의 정치 또 양극화되는 정치에서 수없이 많은 비용을 치러오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의 성과가 유실되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존중받는 지도국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게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외우훈 내환의 어떤 그 상황이 겹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 하원 난입 사태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직접 도전받은 이후로 이 사건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전대미문의 파문이 일어난 배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어른거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소수가 그 해임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화당 다수파가 여전히 부결표를 던져 그게 한 200표가 넘어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메카시를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상당히 트럼프가 나름대로 어떤 그 선동가로서의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내년 대선 앞두고 이러면 트럼프의 그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바이든의 그 무능한 정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참 전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재정을 확장하고 세금을 올려서 망한 게 바이든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도 말년에 그래서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투자를 하면서 적정 세율을 유지하고 이러는 정책이 우리로 봐선 가장 사회 공공성이 뛰어난 정책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이라고 믿어왔는데 왜 이런 정책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인기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이든은 지금 거의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지금 재선이 거의 비관적인 양상의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요점까지만 지적해드립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전쟁의 피로감이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유럽 쪽에서 좀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보고 저 러시아의 배후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 단일대우 자유주의 연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지금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근본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현상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젤렌스키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도와주는데. 얘기냐? 예. 미국이 무기를 주고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거는 러시아하고 크림반도 사이에 있는 헤르손을 집중 공격해서 예.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려라. 예. 이게 미국이 바라는 전쟁. 예.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전략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예. 이런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전쟁은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됐냐 하면은 3,4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쪽에 펼쳐져 있는, 우리 휴전선 2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400km면 몇 배요? 10몇 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발적인 전투로 실지 영토 수복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전부 전력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게 대반격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소규모 전투예요. 미국과 젤렌스키 속셈이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작은 마을 하나라도 내가 회복했다고 하는 물리적 영토 회복에 집착한 나머지 전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효과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거기에 그냥 사상자에다가 막대한 포탄 소비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지고 아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대반격이다 하면은 연대급 이상의 대부대가 동원되는 파상 공세를 해야 되는데, 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산발 전투만 하면서 겨우 마을 하나 되찾았다, 이래 되니까 이런 전쟁을 왜 하냐,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의 분열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숫자 못지않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상태로라면 올해 안에 20만 명의 추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망 5만, 부상 15만.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런 어떤 그 원시 전쟁, 이 공중전이 없이 순수 지상전만 하거든요. 이때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전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추가 사상자 20만 명이 추가 발생하고, 에너지난에다가 식량난에다가 이런 어떤 그 국가 간의 또 자유주의 국가들끼리의 갈등에다가,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유주의 진영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전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반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고, 박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유엔 총회 그 건물 밖에 그 반 러시아 규탄 시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 이게 미국에 가서 냉대를 받은 거거든, 젤렌스키가. 이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거의 도와주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전쟁을 계속할 거냐. 이게 암울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가 미국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좀 제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의 공화당은 더 이상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에요. 당론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예. 개별적 의견으로 더 이상 지원 반대 다 나오고,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혐전 사상,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혐오 사상이 급속도로 퍼진 게 그 베트남 전쟁 말기 같아. 예. 지금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또 하나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하는 서방의 자유주의 연대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는 인도, 중국을 뒷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으로 저기 공급망을 바꾸고 있다. 예.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게는 제가 보기에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을 떼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렵에 뭐 지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그 여름에 7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세즉생, 사즉생, 이러면서 그 생즉사, 사즉생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또 연대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3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을. 예. 그리고 이제 이러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 미국이 앞서는데 설마 이게 잘못되기야 하겠느냐. 오히려 재건 지원 사업에 숟가락 얹자. 이러고 이제 계속하고 원희룡 장관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도 지금 이러면서 외교 안보의 어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안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 신호가 저는 10월에서 11월이 이 한반도 상황의 고비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막 연휴가 시작되던 28일에 북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최고인민회의에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핵무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조문을 딱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은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의 상징이자 하나의 어떤 핵심 자산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바로 앞으로 핵을 포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워지죠. 예. 헌법까지. 그러니까 상징이 됐다는 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예. 사실 콘크리트 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 여신상 하나가 갖는 상징적 가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식 자유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철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그게 이제 무섭고 난 그런 면에서 정신적인 어떤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로서는 앞으로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하나의 어떤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뒤에 연설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를 다종화하고 실전 배치를 서둘러라.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이 핵무기가 미국과 미일한 이 세 나라 한미일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이 되도록 서두르겠다. 그러면은 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 파국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단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이게 억제와 단념이 되는 형국입니까?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에 항상 남북 대화라든지 또는 미북, 북미 간 대화 같은 경우에 비핵화 이게 이제 초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에다가 핵무력 강화를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는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선언해버린 게 되잖아요. 비핵화 얘기하면 아마 회담장에서 일어서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건 입에도 꺼내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핵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몸값을 높이는 협상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정신적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은 강조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이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속화된 어떤 그런 시기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보 실패예요. 안보는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로. 그나저나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적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남북 간에 뭔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더 좁아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는 동안에 일본은 북한하고 비밀 고위급 접촉을 지난 3월, 5월 두 차례 걸쳐서 예. 했고 미국도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예. 있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나는 게 주변 정세인데 우리만 지금 거기에서 빠져 있죠. 예,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참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 또 외국도 나갑니까? 예, 11월에 아페크 회의에 예. 이제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이펙. 이런 거라면 절대 에이펙이죠. 그 절대 빠질 뿐이 아니죠. 이런 걸 왜 안 나가겠어요? 반드시 나갈 거고 이번에도 또 사진 찍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뭐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얻은 성과는 어떤 걸 꼽으십니까? 일단은 외교를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영화, 블록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갈라치고 분열하는 데 가담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 공간은 작아졌다. 대륙으로 나가 있던 한민족 생활권, 독일어로 레벤스타움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개념인데 생활권이 굉장히 축소됐다. 외교는 그걸 넓히는 게 외교의 본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치 외교라는 외교에 갇혀가지고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생활권을 넓히는 외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기술과 시장을 지키는 외교, 좀 이런 외교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실과 상식에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오랜만에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의원님 보고 싶으셔가지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동시 접속자 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예. 스픽스몰에서 또 보험도 저희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더 착한 보험입니다. 보험 점검 전문 업체인데요. 이름도 예쁘죠. 더 착한 보험. 그러니까 모든 보험 상담을 다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문의 전화 1644-1236 또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보험 제대로 들고 있는지 내 보험은 괜찮은지 이런 거 상의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의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